자, 안녕하십니까. 11월 세 번째 주간 총정리, 주간에 삼성 관련된, 삼성 이재용 사단의 시작 관련된 부분들을 업로딩을 다시 해드렸고요. 두 번째는, 업데이트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내관이 될 수 있을지 없을지, 베네수엘라 관련된 부분들을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렸는데, 이번 주에 업데이트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하고, 그 다음에, 향후에 진행될 사항 이 부분들 좀 체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 소프트뱅크 관련된 부분들을 잠깐 코멘트 드리면서 2부 정리 부분들을 진행할까 합니다. 자, 지금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에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채무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외환 보유가 100억 달러밖에 없어요. 100억 달러인데 총 부채는 이거의 15배예요. 1,500억 달러가 지금 총 부채 정도 있고, 여기에 이제 중국하고 러시아가 200억 달러 정도, 중국이 한 200억 달러 정도, 러시아가 한 30억 달러 정도 채권 부분들을 보유를 하고 있는데, 나머지 그러면 이거 얼추 잡아서 230억 달러, 그러면 한 1200억 정도, 1200억 정도가 아직 해결이 안 됐어요. 1200억 정도가 해결이 안 됐고, 중국하고 러시아 같은 경우에 베네수엘라가 그 석유 생산국이잖아요. 석유 생산국이기 때문에 러시아하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어제 15일 날은 러시아는 채무 30억 달러를 일단 조정을 했어요. 합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걸 뭐 국제 상환 기간을 10년간 연장을 하고, 그리고 한 6년 정도는 최소한의 이자만 받기로, 어떻게 보면 그 담보죠, 담보. 베네수엘라 가지고 있는 석유에 대한 담보고, 중국도 뭐 이걸 문제를 하는 것보다 아마 채무 조정 부분도 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예전에 쿠바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그 중국 도움으로 해서 국가 디폴트를 넘긴 적은 있어요. 예전에 2008년도에 그 우리 리먼 사태 나고 글로벌 전체적으로 문제가 많았잖아요. 그때 최대 채권국이 중국이었는데, 그때 쿠바가 갚아야 될 그 40억 달러 채권을 10년 정도, 2010년도 만기되는 부분을 한 5년 정도 연장을 해줬어요. 연장을 해줘가지고 경기가 좀 좋아지니까 쿠바가 그 뭐 파리 클럽이라는 이거에 돈 상한 부분들 하면서 좀 모범적인 사례 부분들이 있긴 합니다. 근데 공통점이 뭐냐면, 중국이 도와주는 게 대부분 이제 국가 자체가 파산이 났을 때 IMF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도 그랬었죠. 97년도에 IMF가 구조조정 자금 부분들 대주는 조건으로 여러 가지 문호 부분들을 개방을 좀 시키는 그런 역할 부분들 좀 했죠. 근데 이제 이건 채권국의 중국이나 러시아가 어떻게 보면 세를 확장하는 차원으로 지금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쿠바 같은 경우에는 니켈이라든지 등 광물 있죠. 광물을 상당히 많이 보유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원을 해준 거고,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는 석유 수출국이기 때문에 이걸 하는데, 그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원을 해준 거죠. 그 영향력도 주고 광물 자원도 어느 정도 안전 부분들을 가지고 하고. 그래서 근데 이제 중국과 러시아가 채권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 금액 대비 1,500억 정도가 전체 금액인데, 한 20%가 안 돼요. 나머지 60, 80%는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지금 관건입니다. 이게 60, 80% 정도는 관건이고, 이 230억 달러 정도의 채권 부분들은 그 국영기업 있죠. PDVSA. PD라고 우리가 지난번에 코멘트 드렸는데, 그 회사채 규모만도 못해요. 그래서 중국하고 러시아는 아마 지원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건데, 나머지 금액이 일단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하나하나씩 논의 부분들 진행하고 있는데, 어제 어떤 내용 부분들이 있었냐면, 그 베네수엘라 국가라든지 그 다음에 아까 그 국영기업의 그 CDS 투자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채권 대상의 CDS가 가격이 폭락했어요. 폭락하면서 매도세가 확대 가능성 부분들이 있는데, 어제 국제스와프 파생협 상품협회에서 위원회를 소집을 해가지고 이 베네수엘라, 그 다음에 아까 베네수엘라 국채하고 국영기업, 그러니까 석유 생산하는 그 국영기업이죠. 국영기업 PDVSA 회사채를 만장일치로 디폴트로 선언을 했어요. 디폴트를 선언을 했죠. 그래서
이 베네수엘라하고 그 다음에 그 한 37년 동안 그 독재 정권이 있는 짐바브웨이, 이 두 개 나라의 공통점이 있다면 하이퍼 인플레이션에서 돈의 가치가 형편없고 뭐 음식을 먹을 때 가방 하나에 돈을 들고 가야지만 먹을 수 있는데 가는 사이에 또 통화 가치가 폭락해가지고 가방 하나가 안 되고 두 개가 되고 막 이런 사태 부분들이 벌어지고 있죠. 벌어지고 있으면서 그 나라들에서 뭐가 지금 보이나, 하이퍼 인플레이션의 대안으로 비트코인이 가격 자체가 성행을 하고 있어요. 달러도, 그러니까 달러를 생산하지 못, 자국 가치, 화폐 가치가 없으니까 화폐 가치가 계속 떨어지니까, 예전에 우리 뭡니까, IMF 터졌을 때 달러 구하기가 너무 힘들었죠. 달러는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그걸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화폐 가치는 폭락을 하고 달러 가치는 상승을 하는 그런 역할 부분들을 했는데, 비트코인이 지금 그런 역할 부분을 한다는 거. 첫 번째, 하이퍼 인플레이션은 하나의 애지몽이 될 수 있어요. 향후에 한 뭐 10년 정도 뒤에 그렇게 또 통화가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풀리기 때문에 뭔가는 한번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데, 그 문제는 이게 하이퍼 인플레이션에 준하는 그런 효과 부분들이 되면서 여기에 이제 대안으로 이제 비트코인이 올라오고 있죠. 비트코인은 지금 몇몇 국가들이, 지난번 설명드릴 때 몇몇 국가들이 인정은 하고 있고, 비트코인보다는 거기 비트코인을 생성하게 된 블록체인 있죠. 블록체인은 아마 공문서라든지 그 다음에 전력이라든지 아마 우리 산업에 상당 부분 많이 쓰일 겁니다. 블록체인은 그래서 상당히 좀 중요한 기술 부분이에요. 그걸 기반으로 비트코인이 성행을 좀 하고 있고, 그래서 하나의 예지몽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지몽이 베네수엘라라든지 짐바브웨에서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나와가지고 비트코인 성행하는, 향후에 점점점 비트코인 취득이라든지 뭡니까 비트코인의 확장 부분들은 블록체인을 통해 가지고도 계속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 자체가 있다. 그래서 베네수엘라는 일단 국제 수합 파생 상품협회에서 16일 날 베네수엘라 국제하고 국영기업의 회사채를 만장일치로 디폴트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이것도 계속적으로 협상, 나머지 80% 중국하고 러시아는 아마 지원하거나 연장해주는 조건으로 진행될 수 있을 텐데, 나머지 국가들은 어떻게 될지, 뭐 브라질도 지금 한 50억 달러 정도, 한 5조 원 정도 있는데, 뭐 시장에서는 날리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린 외환 보유고가 지금 100억 달러밖에 없어요. 100억 달러밖에 없는데 석유를 많이 생산을 해가지고 이쪽으로 해야 되죠. 근데 미국에서 석유를 생산할 때 그냥 생산할 수 있습니까? 그때 들어가는 소모품, 뭐 화학 제품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걸 근데 달러를 못 가니까 이게 지금 또 수급이 원활하지 않아요. 계속 악순환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화학이라든지 소모품 부분들을 수입을 못해서 가동이 점점 줄어들니까 생산을 더 못하게 되고, 생산을 못하게 되니까 또 돈을 벌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거 가지고, 다른 산업 가지고 돈을 못 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석유에 의존하는 국가의 상당히 위태로운 부분이 이걸로 지금 어떻게 보이고 있어요. 잠시 후에 이제 오늘 제가 두 번째로 베네수엘라 내관 될 수 있을까 제가 두 번 하고, 두 번째 소프트뱅크를 관련된 얘기를 드렸는데, 오늘 이제 내용을 찾다 보니까 소프트뱅크가 가지고 있는 포석 자체에서 두 가지가 지금 제가 눈에 보이는 게, 첫 번째, 사우디아라비아 관련된 부분에서 또 추후에 한 번 더 업데이트를 진행을 하겠지만,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500조짜리 서울의 44배 규모의 신도시를 만든다고 말씀을 좀 드렸죠. 사우디아라비아도 보면 경제 자체가 석유에 의존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뭔가 다른 산업 부분들을 키우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 부분들 하고, 이번에 뭐 비전 2030 해가지고 그 왕세자가 지금 드라이브를 상당히 크게 걸고 있죠. 그래서 그 500조짜리 공사에 소프트뱅크가 250억 달러 투자 결정을 했어요. 미래도시에 한 150억 정도, 그 다음에 사우디 전력 100억 달러 정도. 그러면서 지금 보이는 게 이거 뭐 사진으로 한번 보여드리면 딱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유럽 같은 경우는 그 전력 생산 부분들을 지금 사막에서 엄청난 규모의 태양광 지별지를 만들어 가지고 이 전력을 유럽 쪽으로 송출하려고 하는 노력 부분들을 하고 있고, 지금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고, 그 다음에 손정희 씨 같은 경우에 이제 몽골 쪽에 이제 사막에도 있죠. 그 사막을 해가지고
이 아시아 쪽 슈퍼그리드를 만들려고 하는 부분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소프트뱅크가 전력 관련된 부분들의 투자 부분들 확대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는 어떤 애플향, 그러니까 중동 지역의 애플 산업 부분들을 키우고 싶어요. 이 신도시를 통해 가지고. 그래서 소프트뱅크가 여기에 250억 달러 정도 출자 부분들 하면서 미래도시 한 150억, 그 다음에 사우디 전력 100억 달러. 그런데 이 100억 달러 부분들은 그 신재생 에너지 쪽의 투자 부분들이 좀 확대가 될 가능성 자체가 있다는 거 첫 번째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그 석유에 의존하는 사업 부분들이 좀 탈피하는, 그리고 유가가 지금 50달러 선 유지가 되어 있고 내년에 아마 아람코 상장 부분들이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지금 왕세자의 직권 자체가 상당히 이렇게 견고하게 계속적으로 유지가 된다 하면 아람코 상장을 통해 가지고 그 뭡니까, 이 신도시 네옴 500조짜리의 투자, 우리나라한테 상당히 큰 먹거리가 될 수 있는 가능성 자체가 커요. 그거 첫 번째 말씀드리고, 두 번째, 손정익 씨가 투자하는 거 보면 정말 해안이 보통이 아닙니다. 저도 깜짝깜짝 당연히 했죠. 최근에 이제 손정희 씨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했던 게 ARM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ARM 인수했을 때 저거 상당히 깜짝 놀랐던데, ARM이라는 회사가 33조를 주고 그 회사를 통째로 인수를 했어요. 원래는 이제 스마트폰이 이제 아시다시피 전력 자체가 저전력이라든지 여기에 어떻게 보면 특화되는 기술력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게 ARM인데, 저전력이라든지 이런 부분 생산하는데, 이걸 가지고 이 기술을 가지고 이제 서버, 그 다음에 자동차, PC, 인공지능 이쪽에 드라이브 부분은 상당히 드라이브를 좀 걸고 있어요. 여기서 보시면 서버, 자동차, PC, 인공지능 다 뭡니까? 하나의 이제 전장 부품화 부분들이 되는 하나 그런 시그널 부분들이고, 최근에 또 한 100억 달러 정도를 투자를 했는데 우버에 투자를 했어요. 우버에. 이 우버 관련된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현대차가 나중에 하청 기업이 될 수 있는 그런 요건 자체가 될 수도 있어요. 지금은 뭐 안 보이겠지만 우버라든지 이 소프트뱅크가 투자했던 이쪽 우버라든지 공유경제처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소카, 그린카 막 이런 게 있죠. 우리나라는 우버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뭐 규제상으로 좀 막아주는 그런 부분들이 없잖아 있는데, 해외 쪽에서는 상당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에는 우버랑 비슷하게 디디 출신이라고 있나 보더라고요. 근데 싱가포르에는 그랩, 인도에는 올라, 브라질은 구구 등에 있는데 세계 차량 공유 업체인데 여기에 대부분 다 지분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럼 나중에 여러분들 이렇게 우버나 이런 부분을 대면 어떻게 그런 부분들을 그릴 수 있냐면, 그 현대차라든지 차량을 생산하는 게 하청업체가 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차량을 소유하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마다 쓰는 거예요. 그때그때만 쓴데 우버, 그 다음에 중국의 DDTC, 싱가포르 그랩 이런 것들 다 지분 부분들 다 가지고 있어요. 글로벌 뭐가 되나요? 글로벌 공유경제의 네트워킹 부분들을 소프트뱅크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공유할 때 사람들이 차량 소비 부분들이 줄어드니까 소유하지 않고 어떻게 공유 부분 하니까 여기에서 어떤 차량을 대량 구매를 하느냐. 그러니까 소비자가 일단 예전에는 구매를 했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보면 이런 업체들이 차량을 대량으로 구매하는 그 사이클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뭐 자율주행 관련된 부분 나오고, 아까 말씀드렸던 ARM의 뭐 PC 기반이라든지 인공지능이라든지 서버 쪽에 이런 산업 부분들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수직 계열화 부분들이 연관성 부분들도 가지고 있는 거죠. 여기에도 저전력까지. 그래서 이 우버라든지 이렇게 공유 부분들이 커졌을 때 자동차를 생산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최근에 현대차가 좀 늦었기는 합니다만은 제가 자주 듣는 자동차 애널리스트 보면 상당히 걱정을 하면서 빨리 어떤 포석 부분들을 해야 되는데 하면서, 현대차가 뭐 수소차 관련된 부분들 지난번에 한번 방송 정리를 해드리긴 했습니다만은 내년에 이제 CES에서 수소차 잘 나오기를, 일본 같은 경우는 수소차 드라이브를 좀 아베노믹스가 상당히 밀어주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정말 더디죠. 그래서 중국도 보면 수소차 관련된 부분들이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 아무튼 이렇게 공유경제 부분들이 커졌을 때 여기에서 대량 그 차량을 구매하는 층 자체가 일반 소비자는 점점 줄어들고, 이렇게 공유업체가 대량으로 차량을 빌려서 쓰는 그걸로 바꿨을 때 현대차도 그런 포석으로 해서 지금 공유 우버 같은 서비스들을 지금 런칭을 하기 시작했어요. 포석 자체가 늦기는 했습니다만. 그래서 소프트뱅크의 이런 포석 부분들, 사우디에 아까 250억 달러 투자하면서 그 500조짜리의 건설 사업 부분들이 좀 더 탄력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이 첫 번째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소프트뱅크가 거기서 이제
전력의 100억 달러 출자 부분들을 하는데 유럽의 그 슈퍼그리드 해가지고 그 사막에서 전기를 생산해서 끌고 오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이쪽에서도 보면 몽골 쪽에서 아시아 3개국의 전력 부분들 생산하려고 하는 걸 진행을 하고 있고, 이거 연관된 종목군들 우리가 관심권에 지금은 좀 빠르긴 합니다만은 계속 내용이 나오는지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공유경제, 우버 이번에 최대 주주가 100억 달러 투자를 하면서 10억 달러 정도는 우버에 직접 투자하고 나머지 90억 달러는 주식 매입 부분들 해가지고 최대 벤처 투자자가 13% 정도 가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목표는 한 14% 정도, 14% 정도의 지분 부분들을 가지고 가면서 이 공유경제, 다른 중국이라든지 인도라든지 브라질이라든지 여기에 대부분 지분 부분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번 이거 글로벌로 다 사용할 수 있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상당히 파급 효과가 크겠죠. 거기서 물량 부분들, 아니죠, 차량을 동시에 구매를 해서 한다면 자동차 업종의 입장에서는 그 대량 우량 고객 부분들 절대 좌시할 수 없겠죠. 그래서 소프트뱅크의 이런 전략 부분들은 현재 이렇게 좀 진행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 뇌관이 될 수 있는 베네수엘라 디폴트 선언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됐다는 내용하고, 소프트뱅크의 M&A 진행 과정 부분들이 진행상, 특히 사우디아라비아의 투자건으로 인해서 사우디 500조짜리의 공사 자체가 순항을 하고 있다라는 코멘트를 좀 드리면서 세 번째 주간 총정리 2부 베네수엘라 소프트뱅크 관련된 부분들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편안한 저녁 보내시고요. 좋아요하고 공유하기 버튼 꼭 부탁드리면서 저녁에 좀 비가 온다고 합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다음 3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